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역시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죠. 네, 예,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세 번째고요. 예. 국정 운영 브리핑은 지난번에 이제 일명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 동해 유전 탐사 관련된 문제를 브리핑한 이후로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국정 기조는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이제 보도들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헤드라인들을 뽑았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해왔었던 성과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한 40여 분 정도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난번에 이제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참패하고 나서 5월에 이루어졌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때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게 국정 운영의 기조는 옳은데 예. 그동안 정부가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그 입장을 우리 대통령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전 10시에 공중파로 이제 생중계가 됐고요. 4대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담화를 한 41분 동안 예. 일단 이제 그 중계를 했고 그러고 나서 기자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주고받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17일에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9월에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예.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애정 이거 이제 보여줬고 그러면서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 밑까지 따라잡고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됐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의 경제 성장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 경제,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도 들으면서 과연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의 인식과 어떤 그 거리감이 없는 것일까? 또 대통령은 정말 이 당신이 말하는 걸 다 믿고 하는 것일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예. 오늘 말씀하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예. 뭐 사실 이제 대통령 담화가 본래 이제 길긴 하지만 통상 담화보다도 이제 40분 넘어가는 담화 같은 경우는 좀 더 길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대부분 치적 사안에 대한 이제 나열에 이제 치중이 돼 그 있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그런데 네.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과연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보면 뭐 물론 그렇긴 예. 합니다. 네, 기자회견으로 기자회견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옮겨가서는 물론 이제 오늘 기자회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다음 기자한테 넘어가는 방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질문 재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예. 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을 했던 거는 예.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들,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검찰이 직접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제 특혜다 이런 시비가 일었던 거, 예. 그걸 이제 직접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해봐서 아는 데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벌인 그 방문 조사 방식이 딱히 이상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그게 취지의 답변을 누군지는 얘기 안 했죠. 뭐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제 권양숙 여사가 예. 이제 과거에 이 뇌물수수 혐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때는 뭐 김해 자택에서 가까이 있는 이제 부산 검찰청에 와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의 검사들이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거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주장을 해왔던 건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조사였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자택 가까이에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는 거는 딱히 특혜라기보다는 이제 일반
피의자들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라서 그게 딱 이 비교할 수 있는 특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지명한 장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들한테 휴대폰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나서 예.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걸 이제 병렬 비교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예. 합니다. 물론 뭐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인옥 여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고 예. 사안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로 결론 낸 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를 해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겠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질문이 좀 있었으면 했어요. 저는 기자들이 과연 그 명품백을 받은 것도 분명한 팩트이고, 네. 근데 그것이 직무랑 무관하다고 법률가로서 확신하는지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자신도 직접 관련된 사안이기 그래서요. 때문에 예. 대통령도 대통령도 공직자로서 이제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뭐 이걸 예. 두고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기 예.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질문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수사기관인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라도 그 질문을 좀 대통령한테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어떤 영부인의 남편으로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가 아니고 법률가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명품백을 받고 또 준 사람은 대가성이 있는 분명히 뇌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정확한 좀 질문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은 예.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에 했었던 수사들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를 할 때 그 전직들이 현직에 있었던 당시에 했었던 포괄적 뇌물죄 예. 관련된 부분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제 윤석열 수사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이 법적 사례를 만들었던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하고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질문이 나왔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그렇습니다. 예, 어느 사람이 맞는 건지, 과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맞는 건지, 지금의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좀 근데 매번 맞습니다. 지적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한 사람이 여러 번 질문을 꼬리에 물게 하든가 네. 아니면 기자들이 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계속 한번 궁금한 점은 끝까지 묻든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언제나 남습니다. 그게 예. 이번에도 좀 가장 아쉬웠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매번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저도 뭐 취재 기자들한테 예. 별도로 취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취재 기자들의 답변은 그 자리에 가는 게 이제 기자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가기 예. 때문에 가능하면 출입 기자단이 정한 원칙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제 한계를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출입 기자단이 이제 정한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출입 기자 자격을 뭐 정지당하거나 뭐 잘못하면 이제 퇴출당하거나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혼자 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 공통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그럼요. 제 질문에 대한 어떤 뭐 물꼬를 좀 룰을 튼다든지. 만들면 되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가 다수라면 당연히 룰을 만들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뭐 대통령의 그리고 답변이 그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에서는 바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하는 그렇습니다. 기자들은 그걸 또 물고 좀 전에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항상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질문에 분명히 후속 질문이 있어야 되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네. 대답만 보면 주제를 바꿔버리니까 기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버리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저거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질문자를 지명하는 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예.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누군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예. 기자의 성향이라든지 해당 언론사의 성향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주로 질문 권한이 뭐 경향신문 박순봉 예. 기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지 위주로 갔다. 유리했던 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보진 않아가지고 네. 확신 났었는데 경향신문 한 명이 딱 이른바 얘기하는 진보 진영의 언론으로서는 유일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향신문 질문 같은 경우는 통상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 나가긴 했었죠. 예. 뭐 그런 장면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지적은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나왔었던 질문들도 어쨌든 뭐 크게 이제 피해가지는 않았는데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 그때 한다고 예. 실장에 대해서도 내정을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예. 왜 그 뒤로 설치 소식이 없느냐 이 예. 부분을 좀 질문했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은 설치를 준비 중이다. 예.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라고 이제 이유를 댔느냐면 지금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예. 외국에 본인이 가보면 또 가까이는 청와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굉장히 널찍한데 지금 용산 집무실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땅한 공간을 못 찾고 있다. 예.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해명은 좀 두 가지로 의아한 예. 것이 대통령실이 그 예전 국방부 건물을 거의 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와중에 사무실 한두 공간을 못 구한다. 그게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제2부속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뭐 다른 어떤 그 실이나 국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서너 명 혹은 뭐 많아봐야 대여섯 명 정도 규모일 건데 그 정도 공간을 대통령실에서 못 구해가지고 제2부속실 설치를 못한다. 그것도 지금 몇 달째 실장을 내정해놓고도 못한다?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해명일까?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또 질문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예. 추가 질문은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 특별감찰관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감시하고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직인데 특별감찰관을 지금 이제 3년 차에도 비워놓고 있는 문제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도 원래 여야가 합의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연계를 시키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당이요.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국회가 추천해 주시면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것도 기존의 입장에서 오히려 후퇴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었느냐면 특별감찰관은 원래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는 건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네. 임명을 못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단독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은 심지어 말하자면 이제 야권에서 까다로워한다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북한 인권재단 문제랑 엮으면서 이러면 사실상 더 임명이 어려워지는 그런 네.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질문과 네, 대답이 있었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적으로 수사를 해서 예. 책을 내듯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라고 일반 여론과 상당히 좀 동떨어진 예. 그런 입장을 밝혀서 저는 갸우뚱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식과 같은 청문회를 받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다는 이해를 한 것을 본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의 인식과 같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굳이 뭐 제3사 방식이든 뭐든 특검법을 언급할 이유가 없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국민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특검법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더욱 의혹이 많이 쌓였다고 느끼고 울분을 토로했는데 대통령은 혼자 나와서 그걸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본다는 어떤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그 최상병 특검법 입법 관련된 청문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느냐. 저도 방송으로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레 드러난 것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요. 그 규정을 하고 단정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가 궁금해질 정도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진 견해를 가진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아마도 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장면만 잠깐 보신 게 아닌가. 아하, 예. 대통령이 잠깐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정식
그 보고를 좀 받으셔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부분에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청문회조차도 좀 보고 싶은 쪽만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 종합적인 보고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바로 의료 현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는데 예.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자한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뭐 상당히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질문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의료가 한계에 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코로나19까지 겹치고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예. 대통령실은 그런데 현장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의료 현장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예.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의 질문의 취지 자체가 한쪽 얘기, 특히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쪽의 이야기만 주로 들은 거 아니냐라는 예. 취지의 이제 답변으로 보이고요. 기자의 질문은 현장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 덧붙였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라고 이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답변이 이루어졌고, 이 앞에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정 브리핑을 할 때도 비슷한 취지였는데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 증원이 이제는 마무리가 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필수 의료 살리기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이 의대 증원 문제는 타협의 여지는커녕 이미 마무리가 된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기자가 현장은 지금 난리가 났다 이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현장 가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자한테? 그러면서 현장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인 거죠. 자신은 현장을 잘 아는데 그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전 거기서 옛날에 그 대파 논쟁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긴 가봤을 텐데 정리돼 있는 현장 혹은 왜곡돼 있는 현장을 또 다녀오신 게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강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의전을 챙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을 데리고 모시고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으로 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일정을 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뭐 민낯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대통령이 이제 들을 필요가 있는데 한쪽의 의견이나 혹은 설계된 의전에 따른 결과만을 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걱정들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어서 이 어떤 의료 현장의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몰라서 대책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강한 우려가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혁을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생명들 지금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라는 분이 이거는 개혁의 진통 과정이다라고 아니란 인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는 전국에 있는 수백 곳의 외상의료 응급센터들 중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은 한 자릿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있었거든요. 물론 아예 문을 완전히 닫아서 24시간 365일 전체적으로 완전 가동이 안 되는 곳들은 숫자 자체가 적을 수 있지만 파행 운영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반 이하의 인력들로 근근히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씩은 응급센터를 못 열거나 혹은 이제 24시간 전체 열지를 못하고 일정 시간만 연다든지 그런 파행 운영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응급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요.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드는 부분이 저는 가장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이 아마 많은 환자나 그 가족들한테 안타까움으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